나는 평범한 20대 청년이다. 서울에서 자취를 하며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요즘 들어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다. 이사 가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 간단한 다이 침대를 조립하고 준비가 끝난 어느 날이었다. 밤이 되자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하니 이상하게도 모서리 쪽이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저 생각에 그친 거라고 애써 무시했지만 이상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니 문득 미지근한 공기가 느껴졌다. 나는 에어컨을 켜고 잠시 소파에 앉았는데 방 안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을 주었다. 거실에 불을 켜고 방을 둘러보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하지만 눈을 감기만 하면 계속 그 빈 공간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어느 날 밤 잠을 자던 중 갑자기 발바닥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다. 깜짝 놀라 불을 켜보니 침대 끝에 검은 그림자로 보이는 형체가 있었다. 나는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형체는 이내 사라졌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내 침대 끝에는 항상 어떤 존재가 서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한 동료가 자신의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음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나는 내 집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집안의 기운을 정리할 겸 민속신앙을 믿는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주말 친척분이 내 집에 찾아와 여러가지 의식을 벌였다. 집안을 구석구석 돌아보던 그녀는 내 침대 모서리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엔 이전 세입자가 두고 간 것이 있는 것 같다. 위치를 바꿔보는 것이 좋겠어. 조언대로 침대 위치를 바꿨다. 그리고 침대 모서리 부분을 철저히 청소하고 여러 인테리어를 바꾸며 집안을 새롭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랍도록 불길했던 기운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은 나를 괴롭혔다. 침대 끝의 그림자가 무엇이었는지, 왜 계속 나를 따라다녔던 건지, 그 비밀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잠을 편히 잘 수 있었다. 만약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존재의 느낌을 받는다면 한번 주변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또 하루를 무사히 넘겼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잊어버린 줄 알았던 그 그림자가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는 항상 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 대학생이다. 학교와 가까워 처음 이사 왔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날은 평소처럼 강의가 끝나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던 날이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 아래 틈으로 희미한 종이 한 장이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종이를 집어들었는데 그 종이에는 여기서 나가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원룸에 있었다. 방은 어둡고 어딘가 날카로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잘 보진 않았지만 붉은색 액체가 방금 닫힌 문 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곧이어 어디선가 들려오는 속삭임, 그리고 무언가 문을 긁는 소리. 겁에 질려 깨어나 보니 다행히 꿈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매일 밤 같은 꿈에 시달리게 되었다. 꿈의 내용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더 섬뜩해져만 갔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문을 긁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문이 열렸다. 잠이 깨어 다시 현실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방문이 살짝 열린 채였다. 나는 불안함을 느끼며 문을 닫고 걸어 잠갔지만 이상한 예감은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이 상황을 참다 못해 위층에 사는 친구에게 이 문제를 털어놓았다. 친구는 나를 안심시키며 혹시 몰라 CCTV를 확인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언을 해주었다. 나는 관리실에 부탁해 원룸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찍혀 있었다. 매일 밤 내가 잠들고 난 후 방 앞으로 다가와 문 손잡이를 잡고 돌리려 하는 장면이었다. 그 사람은 마치 내가 자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듯 매우 조용히 행동하고 있었다. 가장 소름 끼쳤던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메시지를 남겼던 종이와 같은 종이를 쥐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은 영상에서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결국 나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어느 날 밤 이사를 결심했다. 서둘러 이사를 준비하던 날 나는 다시 꿈에 빠졌다. 꿈속에서 이번에는 무언가가 대신 말을 걸어왔다. 낮고 기괴한 목소리로 너는 절대 못 떠나 라고 속삭였다.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문득 창밖을 보니 평소처럼 창밖은 어둡고 조용했다. 하지만 어딘가 내 방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후 나는 서둘러 방을 정리하고 근처 친구 집으로 피신했다. 다행히 꿈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고 그 무언가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날 밤의 소름 돋는 경험은 잊지 못하고 있다. 그 방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갔다고 들었지만 그들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들려오지 않았다. 어쩌면 그들도 같은 악몽을 꾸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아직도 근골이 오싹하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인터넷에서 오랫동안 화제가 되었던 한 공포 게시물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 어둠 속의 초대장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단순한 도시 전설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직접 겪은 이들의 증언이 덧붙여지면서 점차 현실과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생생하고 소름 끼치는 경험담으로 변해갔다. 이 이야기는 한 외딴 산속 마을에서 시작된다. 그 마을은 지도에도 잘 표시되지 않는 곳으로 외부인들은 거의 접근하지 않는 곳이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매년 특정한 시기에 어떤 초대장이 배달된다는 소문이 있었다. 초대장은 낡고 빛바랜 봉투에 담겨 있으며 발신자는 알 수 없지만 받는 이의 이름은 항상 정확했다.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꼭 한 달 내에 실종된다. 경찰에서도 조사를 했지만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찾지 못했고 실종자들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과거 증언에 따르면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밤중에 잠을 자다 깨어나면 침대에 머리맡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 초대장은 대개 이렇게 시작된다. 당신을 어둠 속의 축제에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거절할 수 없는 일종의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며 어떤 설명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결국 그 축제에 참가하게 된다고 했다. 하룻밤은 인터넷으로 이 이야기를 채팅방 친구들과 나누고 있었다. 뭐 그냥 무서운 이야기겠지 뭐 라고 치부하며 웃어넘겼지만 한 친구가 갑자기 진지한 톤으로 말했다. 나도 그런 초대장을 받은 적 있어.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다. 그 친구 지수는 우리끼리도 늘 씩씩하고 겁없는 친구였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매우 진지했다. 지수는 이어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몇 년 전 지수는 할머니가 운영하시던 시골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지수는 갑작스러운 추위에 잠에서 깨어났다. 방이 뭔가 이상하게 침울했다. 무엇보다도 방문 틈으로 낯선 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 문득 베개 옆에서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낡고 빛바랜 초대장이었다. 초대장을 읽자 지수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초대장에 쓰인 장소는 자주 산책하던 빛들의 작은 숲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초대장을 받은 후 지수는 매일 밤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에 시달렸다. 그 빛들로 오라는 목소리였다. 지수는 한동안 그 목소리를 무시하려 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환청과 환상이 실제화되는 경험을 했다. 축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떠올랐다. 결국 이를 참지 못한 지수는 큰 결심을 하고 뒤뜰로 향했다. 그날 밤의 경험을 지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 작은 숲 속에서 지수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촛불들이 둥글게 배열되어 있었고 그 중앙에는 기괴한 모습의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수는 그들과 눈도 맞추기 싫어 급히 뒤돌아섰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스스로를 뭔가 거대한 힘에 의해 이끌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뒷걸음질 치던 지수는 갑작스러운 갈림길에 당도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들리는 속삭임, 돌아갈 수 없다 는 저주처럼 들리는 말에 이끌려 그는 그대로 길게 이어진 터널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채팅방에 우리는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수는 그 이후로도 얼마간 그
어둠 속 축제의 악몽에 시달렸다고 이야기했다. 그 경험 이후로 지수는 절대 초대장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설령 농담이라도 절대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채팅방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다. 시간이 흘러 나는 그 이야기를 잊고 지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내 머리맡에 놓여진 낡은 초대장을 발견했을 때 그 소름 끼치는 저주가 결코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말았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여러 가지 공포썰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중 하나를 길게 각색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대학교 2학년 시절을 앞둔 겨울방학에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 마을은 인터넷에서 유명한 폐가가 있는 곳으로 현지 주민들은 그곳이 귀신의 소문이 자자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곤 했다. 호기심이 많았던 우리는 겁도 없이 폐가를 탐험하기로 결정했다. 마을에 도착한 날 저녁, 우리는 현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분들은 우리가 폐가에 갈 계획이라고 말하자 표정이 굳으며 만류했다. 그 집은 가면 안 돼. 20년 전에 그곳에 살던 가족이 모두 실종되고 고양이 울음소리와 아이 울음소리가 밤마다 들린다고 해. 어르신의 충고에도 우리는 오히려 더 호기심이 생겨 그 길로 폐가를 향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다. 낡고 허물어진 집은 어둠 속에서 기묘하게 서 있었다. 친구들과 나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집 안은 먼지와 낡은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고 기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방을 탐색하기로 하고 핸드폰으로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며 탐색에 나섰다. 나는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계단이 삐걱거릴 때마다 긴장감은 배가 되었다. 2층에도 몇 개의 방이 있었고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두 번째 방에 들어섰을 때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방 한편에는 낡은 인형이 있는데 그 인형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 멀리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분명히 사람이 살지 않는 이곳에 고양이가 있을 리 없다는 생각에 나는 급히 원래 있던 1층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내려가던 중 뭔가가 내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다. 놀라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친구들과 다시 모였을 때 그들도 이상한 경험을 했다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한 친구는 발소리가 자신을 따라다녔다고 했고 다른 친구는 어디선가 희미하게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우리는 점점 이곳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갔지만 용기를 내어 조금 더 탐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 순간 갑자기 집 전체가 흔들리듯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집을 뒤흔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우리는 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밖으로 나가니 소리는 멈추었다. 숨을 돌리며 다시 집을 올려다봤을 때 2층 창문에서는 확실히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놀란 우리는 마을로 다시 돌아가 그날의 경험을 주민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들은 공포에 찔려 말했다. 그 집에선 예전에 실종된 아이가 발견되지 않았어. 아직도 그 집에 남아있는 게 틀림없어.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마을 근처에 다시 가본 적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가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간다. 특히 누군가의 시선이 나를 꿰뚫어보던 그 순간은 아직도 생생하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그 마을에 가본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다. 내가 겪은 일이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아직도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증과 공포가 남아있다. 그 이후로 나는 폐가나 귀신이 나온다는 곳에는 절대 가지 않기로 다짐했다.